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하라고 해서 내가 벗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복당 후의 두 번째 행사입니다. 지난번에 인덱스 보고서를 서울에서 발표를 하고 오늘은 매일신문 주관하는 이 행사의 두 번째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강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선진 강국으로 가는 게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내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그 사이에 참 많은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온 5년 동안 정말로 제가 느끼는 것은 지우고 싶은 5년이다. 정말 기억하기 싫은 5년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걸 떠나서 한국 사회 전체를 정오와 분노의 사회로 만들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5년이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가 70년 이상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한국 사회는 해방 이후에 정말로 5천년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산업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산업화 시대를 넘어서서 민주화 시대를 건너왔습니다. 최근 2년 전부터 대한민국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시대를 넘기면서 이제 선진국 시대로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정말 선진국 시대가 왔느냐? 그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물질적으로 3만 불 시대에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선진국 시대에 왔다. 그래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첫째는 정치 분야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문재인 5년을 거치면서 철저하게 편가르기 정치를 해왔습니다. 네 편, 내 편이 갈라지고 좌파 우파가 갈라지고 그리고 가난한 자와 부자가 서로 정오하고 갈라졌습니다. 이런 식의 정치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판을 가능한 한 하나로 묶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다음 정권에서는 청와대에 미래전략실을 설치하자 그런 이야기를 저는 합니다. 단임제 대통령 이후에 대통령이 된 사람들은 전부 전임 정권의 비를 들추거나 전임 정권에 보복을 하거나 폄하하고 깎아내리는데 5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임제 정권의 숙명인지도 모릅니다. 5년 단임하고 나가니까 원래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 책임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통령 무책임제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5년 동안 대통령은 무책임하게 나라 운영하다가 내가 나가면 그뿐이다. 그런 식으로 나라 운영을 한 30년 만에 하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5년 동안 한 게 아니라 책임지지 않는 5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전임 정권을 폄하하고 그리고 사법 처리하고 보복하고 이렇게 하는 데만 5년을 소진해 왔다. 그래서 다음 정권이 들어오면 대한민국 미래를 갖다가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청와대 미래전략실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 준비는 할 생각하지 않고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면 전임 대통령을 한번 깎아내려볼까? 전임 대통령한테 복수해볼까? 그런 식으로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특히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철저하게 복수만 했어. 보복만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는 어디로 갑니까? 눈만 뜨면 전 정권의 사람 탓하고 눈만 뜨면 전 정권의 잘못만 탓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한번 보십시오. 일만 생기면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탓하는데 5년을 보냈습니다. 오죽하면 지난번에 한번 2년 전에 유시민 장관하고 MBC 100분 토론 나가가지고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김건모밖에 없다. 내가 그 소리까지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핑계를 대냐? 대통령 제도를 지금 개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년 중임제로 바꿔야 됩니다. 4년 중임제로 바꿔서 4년 동안 책임을 지고 국정 운영하다가 그리고 국민들이 4년 더 하라고 하면 다시 4년 더 하고 물러나는 그런 국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게 이제는 올바른 나라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지금 개헌 이야기하는 민주당이 지금 개헌 이야기하는 거 그거는 전혀 맞지 않는 방향이에요. 말하자면 개헌을 갖다가 뭐 이원 집정부제로 하자 내각제로 하자 이것은 재집권에 자신이 없을 때 임기 말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개헌을 한다면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는 것이 맞다. 개헌을 꼭 해야 된다면 정권 초기에 개헌 논의를 하는 게 맞다. 두 번째, 지방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현재 17개 시도로 되어 있죠. 광역시 도로 되어 있는 거. 17개 광역시 생기기 전에는 뭐 8도 있다가 13개 도로 되어 있었죠. 그건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도를 폐지해야 됩니다. 제가 경남지사를 해봤는데 도를 왜 설치하고 유지 관리해야 되는지 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옛날에 기초단체, 광역단체, 국가 이 3단계 구조로 행정체계를 짤 때는 도청 소재지하고
너무 머니까 또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길도 멀고 그러니까 군청이 하나 있고 도청이 있고 국가가 있고 이렇게 있었다. 지금은 대한민국 전부 어딜 가나 반나절 시제도 안 됐는데 왜 도가 필요한지. 그래서 전국을 한 40개 정도 자치단체로 만들고 도를 폐지해야 돼. 도를 없애야 돼. 그래서 자치단체 그리고 국가 2단계 구조로 나라 체제를 지방행정 체제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바꾸고 국회도 300명 너무 많습니다. 하원 150명, 상원 50명 정도로 해서 미국식 상하원 제도로 도입하는 것이 극단적인 대립과 투쟁을 막는 그런 장치가 될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하원이 435명인가 내 그래 기억을 하는데 그거는 언제 확정이 됐나마 아마 1917년도가 확정이 됐을 거예요. 그래 확정이 돼서 그 당시에 인구가 지금의 절반밖에 안 됐을 텐데도 인구 늘어도 국회의원 선거구 늘어나지 않습니다. 상원 같은 경우에는 인구에 불문하고 한 주에 2명씩 뽑습니다. 그래서 100명입니다. 그렇게 뽑는 것은 미국식의 지방자치 제도 때문입니다. 인구가 많거나 적거나 간에 지방의 이익을 균등하게 대접한다는 뜻에서 작은 주에도 상원은 2명, 큰 주에도 상원은 2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원 상원이 서로 경제 균형하면서 극단적인 대립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상원 양원을 그렇게 도입할 때다. 그리고 비례대표제는 이제는 철폐해야 될 때다. 150명 전원 지역구에서 출마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런 의원으로 충원하는 것이 맞다. 헌법을 그런 식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정치체제를 바꾸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경제면에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헌법 119조 제1항을 보면 경제 자유화 원칙을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경제 질서를 우리 헌법은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경제 자유화입니다. 119조 제2항을 보면 요즘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경제 민주화 조항입니다. 그 조항은 경제 자유화로 인해서 자원의 분배가 왜곡이 될 때 국가가 개입을 해서 그 시정을 하라는 조항입니다. 경제 자유화가 원칙적인 조항이고 경제 민주화라는 것은 보칙입니다. 보완적인 조항입니다. 그런데 87년 민주화 이후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대한민국에서 운용이 되고 있다. 마치 경제민주화가 지상과제인 것으로 알고
경제 자유화는 우리나라 경제 정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든 분야에서 국가가 관여하고 간섭하고 그리고 갑질하는 이런 경제 구조가 우리 헌법 구조인 양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이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어요. 정부가 쉽게 관여해서 관치 경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이제는 아닙니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의 관치 경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국가가 관여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 규모가 커져버렸고 복잡다기예요. 그러면 국가의 여건은 뭐냐? 민간의 창의와 자유를 어떻게 보장을 해주고 민간에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어떤 점이 애로사항이 있고 어떤 점이 장애물이 되는지 그것을 제거해주고 도와주는 서비스적 기능을 국가가 해야 하는데 지금 가장 심한 국가 간섭이 심한 경우가 문재인 정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걸핏하면 세무조사하고 걸핏하면 공정거래위원회 동원해서 압박하고 걸핏하면 기업 총수 잡아넣으려고 혈안이 되고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은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안 해요. 팔아먹고 부동산이나 사가지고 자식들한테 물려줍니다. 지금 그런 형편이에요. 대기업이나 큰 회사는 강성 귀족 노조가 털을 잡고 근데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에 라인 하나 바꾸는데도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모 자동차 회사에 펠리세이드를 주문을 하면 6개월, 8개월 뒤에 받는다. 그 보도 보신 일이 있을 겁니다. 그 왜 펠리세이드가 잘 팔리면 펠리세이드 그 라인을 정설을 하면 되는데 왜 못하냐? 노조가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강성노조의 천국이 되어버렸어요. 강성노조는 촛불 들고 광화문만 나가면 무공천지가 되어버려요. 이런 나라가 되어버려요. 대기업이 근데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국내 생산 능력하고 해외 생산 능력하고 아마 7대3으로 아마 시작이 됐을 거예요. 처음에는 해외 조금 할 때. 근데 지금 6대4로 4대6으로 바뀌었어요. 해외 생산 능력이 더 높아요. 국내보다. 왜? 노동 생산성이 해외가 더 좋고 거기는 강성노조가 없으니까. 국내 강성노조 있는 이 작업장은 정산을 안 해요. 제가 경남지사를 할 때 모 자동차 회사 회장한테 경남 하동에 갈사만을 매립을 하고 있으니까 100만 평을 우리가 아주 싼 값에 줄 테니까 여기 와서 자동차 공장을 지어달라. 그게 사흘인가 고민하더만 대답 온 게 국내에는 정산을 안 하기로 했다. 바로 북경 가고 그랬어요. 50만 대 생산하고.
나라가 이렇게 가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옵니다. 그리스가 왜 망했어요? 그리스는 노조가 워낙 세가지고 제조업이 없습니다. 뭐 해운 강국 그런데 그리스 조선소 없어요. 전부 해외에서 배를 빌려와 가지고 용선계약 체결해 가지고 해운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는 관광산업하고 공무원밖에 없어요. 공무원이 한 사람이 일할 것을 보통 4사람을 채용을 합니다. 일자리 늘리려고. 지난번 대선 토론회 할 때 문 대통령이 문 후보가 공무원 정원하겠다고 할 때 나는 반대를 했어요. 그 공무원은 세금 나눠 먹기다. 그 일자리 아니다. 특히 IT 혁명 그리고 AI 혁명 시대에 가면 공무원 수는 대폭 더 줄여야 된다. 그 일자리를 어디서 만드냐? 민간에서 만드는 것이다. 그리스가 왜 망했냐? 강성노조 때문에, 좌파들 때문에 복지천국이 되고 공무원은 퇴직하면 95% 연금을 줘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퇴직을 하고 죽을 때까지 95% 연금을 주는데 죽어도 사망신고를 안 합니다. 연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 한때는 그랬어요. 그리스의 호적상으로 100세 넘는 사람이 인구 비율로 세계 최고였다고. 죽었는데도 신고도 안 해요. 한 번 좌파 정부가 들어와서 퍼주기 복지를 막 하고 무상 시리즈를 하고 대학 등록, 대학은 이제 무상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는 무상이니까 대학을 졸업을 안 해요. 10년 동안 대학 다니고. 졸업하면 나갈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가 쫄딱 망했지. 망하고 난 뒤에 아마 제자리로 돌아오려면 40년이 있어도 어렵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 들어와서 공무원 일자리는 늘었어요. 엄청나게 늘었어요. 지금 노량진에 국어공무원 시험 보면 옛날 고시 공부하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옛날에 국어공무원은 저희들 때는 대학 졸업자는 국어공무원 시험 안 봤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대부분 대학 안 가고 국어공무원 시험 봤어요. 근데 지금은 대학 졸업하고 서울대학 나와도 국어공무원 가려고 노량진 공무원 학원에 가는 이런 기형적인 세상이 되어버렸대요. 근데 이런 세상을 더 조장한 게 문재인 5년입니다. 경제성장을 보면 1% 성장하는데 일자리가 30만 개가 옛날에는 생겼어요. 근데 지금은 1% 경제성장의 일자리가 8만 개 정도 생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2, 3% 성장한다면 새로운 일자리는 20만 개가 안 생깁니다. 1년에 배출되는 인력이, 대학 인력이 100만이 넘습니다. 그럼 80만을 어디로 가느냐? 요즘 대기업에서 정시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수시 채용을 하죠. 자리가 비면 그 빈자리만 채용합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걸핏하면 비정규직, 정규직 차별 없애라. 정부에서 이제 압박을 가해요.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처럼 해고의 자유가 없는 나라는 아마
세계에서 제일 해고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정규직을 채용하면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해고를 못해요. 그러니까 정규직 채용을 안 하는 거죠. 그 비정규직 채용하고 일정 기간 넘으면 그냥 딴 사람으로 대체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채용하지 말고 정규직 해라. 기업이 할 이유가 없죠.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해주고 해고의 자유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지 정규직 비정규직의 고용차에 기업에서 정규직 채용을 주저하지 않는다. 독일의 노동계획으로 하루처 계약이라고 있었어요. 그게 아마 슈레이더 그 노동자들 기반으로 한 정당, 그게 3인당이었는가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있을 때 하루처 계약이라고 했어요. 노동계획을 했어요.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기업가들한테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노동계획을 했어요. 그 덕분으로 지금 메르켈 정부가 10수년 동안 독일이 유럽의 최강자로 누릴 수 있는 배경이 된 게 메르켈 이전에 슈레더 정부의 하르츠 계획입니다. 이 노동개혁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노동개혁을 할 단계가 넘어섰어요. 새 정부가 들어오면 이러한 경제정책 기조로 기업의 길을 살려야 됩니다. 제가 5년 전에 됐을 때 기업에 자유를 주라, 서민에게 기회를 주라,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기업에는 자유가 없어요. 해고할 자유도 없고 정부에 대항할 자유도 없어요. 잘못된 거는 보고 그냥 쏘가리 하면서 5년이 지나가기만은 기다리는 이런 형국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새 정부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 사회 문제를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지금 과연 있느냐? 서민들이 뼈 빠지게 일을 내서 중산층, 상류층으로 올라갈 길이 있느냐? 이제 다 천황이 됐어요.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 버렸는데 젊은이들이 집을 살 엄두를 내지 못해요.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이 왜 폭등했을까요? 공교롭게도 노무현 시절에 부동산이 폭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폭등보다 2배 이상 폭등한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박근혜, 이명박 시절에 부동산은 비교적 안정이 되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동산 정책에 좌파 이념이 들어가 있으니까 가진 자의 것은 뺏고 없는 자를 도와준다. 그런 로빈 후식 좌파 이념으로 경제정책을 끌고 가고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끌고 가니까 그럼 집값은 세금은 폭등하는데 그 폭등하는 세금을 소유자가 부담합니까? 집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조세 정가라고 그래요. 세입자 그 사람들한테 다 퍼넘기는 거예요. 집을
집을 사고 팔 때 집값 올라가 좋아하지만 그만큼 세금이 붙는다. 우리나라 지금 종부세라는 게 있죠. 지난번에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정세균 총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종부세를 아냐? 안다. 종부세가 왜 종부세냐?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상가도 있고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고 임야도 있고 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근데 어떻게 집 한 채 딸랑 가진 사람한테 단일 부동산인데 그 집값이 좀 비싸졌다고 종부세를 매기냐? 그건 종합부동산이 아니지 않느냐? 단일 부동산인데 왜 종부세를 매기냐? 거기에 재산세 매기고 또 거기에 또 종부세 매기고 이중과세 아니냐? 조세 법률주의 위반 아니냐? 이게 헌법 원칙에 맞느냐?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 대답이 걸작입니다. 그 세금 이름이 잘못된 것 같네요. 종부세는 위헌입니다. 재산세를 과표 조정만 좀 하면 될 것을 재산세 매기고 거기다가 종부세를 또 매기는 거는 이거는 헌법 위반입니다. 조세 법률주의 위반입니다. 두 번째, 집 공시가격을 띄워놔놓고 또 세금 폭탄을 때린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도 정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와서는 공시지가 잔뜩 부풀려 놔놓고 세금 왕창 때리는 거. 세율을 행정기관이 마음대로 정하는 그런 절차가 돼버렸다. 그거는 조세 법률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탈하는 세금 구조를 바꿔야 된다. 국민들에게 이 수탈적인 세금 체제는 바꿔서 감세를 해서 가처분 소득을 정대시켜줘야 돼요. 덜 벌어도 세금들 내고 돈이 좀 남으니까 소비 많이 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가처분 소득을 정대시켜주는 방안으로 세제 개편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은 대북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 정부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햇볕 정책이라고 합니다. 햇볕 정책 3기라고 하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거는 햇볕 정책 3기라고 합니다. 그건 국민들한테 거짓 선전하는 겁니다. 햇볕 정책의 연루는 DJ가 햇볕 정책을 시작하기 전에 91년도 노태우 정권이 북방 정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91년도 노태우 정부가 북방 정책을 시작을 했어요. 러시아와 교류를 하고 중국과 교류를 하고 한중 관계가 정상화되고 러시아 관계가 정상화되고 북방하고 전부 정상화하고 박철원 특사가 북한 갔다 오고 그랬잖아요.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이 남북한의 평화와 대결 구도를 대립과 대결 구도를 완화시키고 평화 협력으로 가자. 그 원조입니다. 그 뒤에 YS가 들어와서
북핵위기가 터져버렸어요. 94년도 클린턴이 북부 가려고 할 때 YS가 막았잖아요. 그때 클린턴이 영변을 폭격을 해서 했으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과연 되었을까? 그걸 막은 게 이제 YS가 막았어요. 그래서 YS 시절에는 대북 정책이라 할 것도 없어요. 북핵 때문에. 그래서 DJ가 들어와서 햇볕 정책을 시작을 한 겁니다. 남북 화해와 협력 정책이죠. 노무현 시절에도 그 정책을 한 거예요. 저는 햇볕 정책 자체를 두고 잘못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햇볕 정책 수행 과정에서 밀거래, 말하자면 몰래 달러 퍼주고 몰래 지원하고, 이건 아주 나쁜 짓이에요. 그 바람에 몰래 지원하고 한 자금들이 과연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되지 않았을까? 그 의혹이 계속 생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것을 두고 햇볕 정책 3기라고 주장을 하는데,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의 본질은 햇볕 정책이 아니고 종북 정책입니다. 맹목적으로 북을 따라가는 종북 정책입니다. 맹목적으로 김정은이를 칭송하고 따라가는 종북 정책입니다. 그 종북 정책을 지난 5년 전 탄핵 대선 때 문이 들어오면 종북 정책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탄핵 대선 때 제가 내걸었던 포스터에 내걸었던 구호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십시다 였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어요. (3년) 전 지방선거 때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보고 김정은이의 호감도가 80%라느니 뭐 어느 방송사 여론조사 있었죠? 남북 통일이 곧 될 것이라느니, 그래 할 때 유일하게 좋은 자 위장평화회담이다. 절대 북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북핵을 발전시키고 정진시킬 시간만 줄 따름이다. 그 이야기 했을 때 우리 당 내부에서도 저보고 당대표를 그 당시에 할 때 유세를 못 나오게 했어요. 막말했다. 전 국민이 또 전국회의원이 곧 통일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너 혼자 위장평화회담이라고 하느냐. 막말했다. 그 당시 대구시장도 못 내려오게 했어요. 유세하러. 내 유세하러 못 나갔어. 어느 자리에도 유세하러 못 나갔어. 그런데 그게 불과 1년도 안 돼서 위장평화회담이라는 게 들통이 났지 않습니까? 지금 북핵이 폐기됐습니까? 북핵은 막바지 단계까지 갔어요. 수소폭탄까지 개발이 됐다고 해요. SLBM이라고 잠수함에서 쏘아오는 ICBM도 지금 개발 직전까지 와 있어요. 그게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제 북핵의 노예가 될 시간이 멀지 않았다. 북한이 왜 자기 체제 보전이라면 핵폭탄만 만들면 되지 미국까지 쏠 수 있는 ICBM을 개발하겠느냐. 그것은 남북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ICBM을 난 개발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LA에 핵폭탄이 떨어질 걸 각오하고 한국전에 참전하겠습니까?
할 리가 없죠. 근데 그 상황을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색깔론이다. 70년대 안보논쟁이다. 그러고 끝났어요. 지금도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 정부가 들어오면, 우리가 집권하면, 홍준표가 집권하면 남북 간 핵균형 정책을 펼 겁니다. 지금 유럽 가면 나토에 미국의 전술핵이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배치된 나라하고 미국하고 핵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핵 단추를 누를 때 동시에 공유해서 합의하여 누르는 겁니다. 핵 공유 정책이 유럽의 나토 전선에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핵을, 그 미사일을 감축하고 철수를 상당수 해버렸어요. 핵 공유 정책을 나토가 실시한 만큼 남북 간도 위험하니 미국의 핵 공유 정책을 내 2017년도 당대표 할 때 워싱턴 가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 핵 공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야당 대표 할 때 워싱턴 조야에 가서 내가 그 미국 외교협회 가서 강연을 하면서 핵 공유 안 하면 우리가 핵 개발할 수도 있다. 우리 핵물질도 원자력을 30년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핵물질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다. 그거 재처리하면 우리 1년 내 핵탄두 1000기도 생산할 수 있다. 핵 기술이 있다. 그리고 돈도 있다. 내 나라 지키기 위해서 핵 개발하겠다는데 너희들이 대신 지켜주지도 못할 내 나라를 어떻게 핵 개발 못하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2017년도 미국 10월에 워싱턴 외교협회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핵 공유를 하자. 핵 개발 안 할 테니까. 독일이 나토에서 미군하고 핵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핵 공유 정책을 미국이 반대할 때 독일이 핵 개발하겠다고 했어요. 프랑스도 했다. 영국도 했다. 왜 우리가 못하냐? 그래서 미국에서 부득이하게 나토의 핵 공유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다. 독일이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NPT 10조인가 거기 보면 자유를 위해서 NPT 10조 탈퇴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도 있습니다. 내 나라 지키기 위해서 우리 NPT 탈퇴하고 핵개발 나가면 미국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미국의 군축 전문가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럼 경제적 제재가 들어갈 텐데 괜찮겠냐? 북한은 우리보다 경제력이 50배나 떨어지는 나라다. 그런 나라 경제적 제재 해가지고 지금 너가 효과 보고 있다고 보느냐? 북한은 폐쇄주의 경제체제입니다. 자기들끼리 먹고 사는 경제체제예요. 근데 경제적 제재가 그리 큰 효과를 발휘 못해요. 그러나 자유주의적 경제체제에서는 경제적 제재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충격이 크죠. 그런데 내가 그런 식으로 반문을 해봤어요.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이다. 우리를 경제적 제재를 해가지고 미국이 이득이 될 게 뭐 있냐? 너희 나라는 충격이 없을 것 같냐? 반도체 끊어버리면 너희 나라 괜찮겠냐? 응? 첨단산업 우리 거 다 끊어버리면 너희 나라 괜찮을 것 같냐? 그런 거 가지고 대한민국 협박을 당할 만큼 대한민국이 옛날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외교가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적 왕따가 되어 있어요. 자,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한국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에 6개의 세계 대전급 전쟁이 있었습니다. 청일전쟁이 있었지, 노일전쟁이 있었지, 만주사변이 있었지, 중일전쟁이 있었지, 태평양 전쟁이 있었지, 6.25 사변이 있었지.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가 세계의 화약고였다. 우리 역사책을 공부해 보면 세계사를 발칸반도를 세계의 화약고라고 했는데 그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세계 대전급 전쟁이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있었다. 19세기 후반부터. 그런데 6.25 전쟁을 끝으로 왜 70년 동안 한반도에 전쟁이 없었을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왜 6.25 전쟁을 끝으로 한반도에 한 70년 동안 6개의 대규모 세계 대전급 전쟁이 있다가 갑자기 왜 전쟁이 없어졌을까? 전쟁이라는 것은 세력 균형이 무너질 때 전쟁이 발발합니다. (6.25) 전쟁 이후로 휴전선을 경계로 해서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과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이 팽팽하게 세력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전쟁이라는 게 이길 자신이 90% 있어야지 하는 겁니다. 지금 전쟁은 옛날하고 달라서 전쟁을 일으키면 둘 다 공멸을 합니다. 이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과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이 팽팽한 세력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가 지속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은 점점 강고해지는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강화해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허물면서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으로 한 편입해 보려고 노력한 게 5년입니다. 세력 균형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면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이 그게 안보의 근간이고 외교의 근간이고 그리고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가야 할 그런 근간이 그 뿌리다. 그걸 강화해야 된다.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외교, 대북 모든 면에 있어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된다.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을 국익에 두어야 한다. 지금처럼 나라가 어찌 되든 말든 좌파 이념 실현에만 맹목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정권이 되어서도 안 돼요. 나라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든 간에 우파 이념에만 충실한 그런 나라를 끌고 가서도 안 된다.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은 국익이다. 과연 이 경제정책이, 이 사회정책이 나라의 이익이 되느냐, 또 국민 전체의 이익이 되느냐, 그걸 모든 정책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지. 새로운 우파 정부가 들었다고 해서 우파 이념만으로 나라를 끌고 가서는 또 다른 불행이 온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국익 우선 실용주의입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내 삶이 조금 더 윤택하게 되기를 바라고, 내 자식이 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내 이웃과 싸우지 않고 잘 지내기를 바라고, 그게 선진 대한민국이고 아름다운 내 나라입니다. 오늘 매일신문에서 이 자리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그리고 조금만 참고 기다립시다. 좋은 세상 올 겁니다. 고맙습니다.